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압박한 역량으로 해석되고 있죠. S&P 500은 지난달 6일 이후 또 한 번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우도 1%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바야흐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리는 글들에 또 시장이 움직이는 시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연준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금리는 물론 전 세계 금리가 내려가야 하고 유가도 낮아져야 하고 그리고 또 관세에 관한 또 언급도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유가는 내리라, 금리도 내려라, 세금도 내리자. 그 대신 관세는 부과하겠다. 네. 뭔가를 만들고 싶으면 미국에 와서 해라. 이쪽으로 압축되겠습니다. 조만간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만나겠다고 했는데요.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기존 입장이었는데 이제 또 금리 인하 압박, 또 백악관발 압박에 또 시달리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미국채 10년물 여전히 4.6%대에서 더 이상 밀리지는 않는 양상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1%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거셌습니다. 이제 다음 주 설 연휴로 인한 긴 휴장을 앞두고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타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개장 전에 SK하이닉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 8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주가는 2%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기업들의 AI 관련 지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오늘 우리 시장은 그에 따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이민 같은 방법도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은 어떨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일 트럼프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당선인이 금리를 즉각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히고 또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인 유가도 인하하겠다고 언급하자 하락세로 시작하던 시장은 일제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0.92%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53%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오늘 기술주 약세에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0.22% 올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장 막판 일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장 초반 하락했지만 결국 오늘 소폭 올랐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오늘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오늘 0.26%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오늘 0.66%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을 지지해줬던 것은 다보스 포럼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었죠. 그는 금리와 원유 가격을 모두 낮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우선 금리에 대해서 그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는 미국을 따라 내려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콕 집어서 연준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연준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는 것을 풀이냅니다. 또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에 국제유가 인하를 압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는 트럼프의 조치로 에너지 공급이 늘어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고 이로 인해서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트럼프의 압박을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시장에 긍정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도 올해 미증시가 트럼프 정책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 AI 정책으로 인해서 S&P 500이 2025년 말까지 7,000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S&P 500 주식이 추가 하락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오늘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이후의 여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 인상하면서 17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난해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일본은행의 깜짝 금리 인상으로 크게 흔들렸죠.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트럼프 2기 정부 기대감에 따른 매수세가 꺾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공개된 지표도 살펴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은 22만 3천 명으로 직전주 대비해서 6천 명 늘어났고요. 특히 2주 이상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89만 9천 명으로 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계절적인 요인과 또 LA 산불 여파를 고려했을 때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향후 몇 주 동안 본격적으로 산불에 따른 영향과 미국 전역을 휩쓴 한파 영향이 반영되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오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한동안 약세를 보였던 장기물 금리는 올랐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 이후 단기물 금리는 소폭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4%포인트 올랐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에 원유 가격 인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후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유가는 5거래일 내내 하락했는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4달러, 78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시장에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 많지만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일본은행과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또 빅테크 5곳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가상자산 실무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할 전망인데요. 그간 업계는 트럼프의 귀환에 발맞춰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비롯해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실현하는 행정명령을 위해 로비를 벌여왔는데 화답이라도 하듯 이번 한 주 동안에만 트럼프의 밈코인 출시부터 줄곧 브레이크만 걸던 증권거래위원회가 태도를 바꾸고 길잡이가 되겠다 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는 등 호재들이 연연하고 있고요. 달라진 흐름을 의식했는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적절한 규정들이 마련된다면 가상자산 결제를 도입하겠다 밝히면서 시장의 장밋빛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수장들의 신경이 온통 트럼프에 쏠려 있는 사이 영국 경쟁 당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첫 타자로 애플과 구글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양사의 모바일 생태계 지배력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영국에선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처럼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이 발효됐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을 전략적 시장 지위로 지정해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당국은 애플과 구글의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비롯해 양사 플랫폼에서 경쟁을 막는 장벽이 없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빅테크 손을 들어준 트럼프의 기환으로 한시름 놓나 싶었는데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당국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 데다 새롭게 수장 자리에 오른 더그거 임시 의장 역시 과거 역대 최대 규모로 주목을 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에 제동을 걸어 고꾸라뜨리게 한 전력이 있는 만큼 본격적인 빅테크 단속 카메라를 벗어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의 귀환 때문일까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미중 양국 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의 연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향후 양국 관계 악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답했는데 이는 5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응답자 절반가량은 여전히 중국을 글로벌 투자 우선순위 톱3로 꼽으면서도 반대로 중국을 선호하는 투자처로 꼽지 않은 기업의 비율 역시 21%에 달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인지 10곳 중 3곳은 중국에서 발을 빼고 이 시설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마찬가지로 직전 최고치를 뛰어넘었는데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던 때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제조시설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업도 10%포인트나 줄었고요. 중국을 대신할 곳으로는 인도와 동남아가 가장 많이 꼽혔는데 응답자 20% 가까이는 미국으로 기환을 고려한다고도 답했습니다. SK온이 오랜만에 수주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닛산과 대규모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양사는 최근 닛산 미국 공장에 2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계약이 성사되면 약 2조 5천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닛산의 전기차 출시 일정을 고려해 내년이나 내후년 납품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전기차 판매가 둔화가 길어지면서 시기를 2018년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구체적인 계약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이번 수주는 SK온의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는 독자 공장을 켄터키와 테네시주엔 포드와의 합작 공장을 운영 중인데 큰손 고객인 포드의 전기차 판매량이 뚝 떨어지면서 SK온의 미국 공장 가동률도 낮은 터라 멈춰섰던 생산 라인을 다시 돌려 닛산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닛산이 혼다와 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통합회사의 배터리 공급망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계약을 따내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지 못하고 하락했는데요. 그런 가운데도 올랐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 AI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최근 고영이 미국 FDA로부터 뇌수술용 의료 로봇을 승인받았다는 호재가 있었죠. 여기에 더해 신테카 바이오가 자사의 핵심 기술인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특허를 받은 기술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찾아내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인데요. 이처럼 의료 AI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 보이면서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먼저 호재 있었던 신테카바이오 14.57% 올랐고 루닛과 온코크로스가 6% 넘게 올랐습니다. 또 젠키릭스와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통신 장비도 시세 분출했습니다. 어제 4G와 5G 등 통신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광통신 모듈 부품 제조기업인 빛과전자가 글로벌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올해 미국의 데이터 센터용 광모듈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장해서 미국 데이터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하는 광통신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인 OFC 2025에도 참여해 데이터 센터 관련 제품들을 전시하고 미국 시장 개척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들도 들썩였는데요. 먼저 호재 있었던 빛과전자 21.49% 급등했고 RFHIC 8.64%, HFR 8.23%, 또 자람 테크놀로지와 옵티코어도 6%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주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매출 4조 5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미국과 유럽 또 아시아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1조 원 규모의 계약 3건을 체결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올해도 연초부터 유럽 제약사와 역대 최대인 약 2조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펩트론도 호주 특허청으로부터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의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CTC 바이오 10.39%,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6.75% 올랐고요. 안트로젠 6.34%, 조화제약 5.65%, 하이텍팜 4.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SK하이닉스를 비롯해 HBM은 약세 보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곧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현금화에 대한 욕구로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가이던스도 하향됐습니다. 작년에 예상했던 올해의 출하량보다 더 낮게 잡힌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리 실적을 좋게 냈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PC 및 모바일 수요 부진과 AI 지출 둔화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주가에 타격을 가한 건데요. 그럼에도 전망은 좋습니다. HBM3의 12단, 16단뿐만 아니라 HBM4의 12단도 올해 양산이 준비 완료됐다고 발표했고요.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고객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스타게이트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양의 GPU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먼저 PSK홀딩스 6.09% 빠졌고 IMT 5.04%, KC텍, YC가 4% 넘게 하락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레이저셀도 4.32%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 같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날이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 트럼프의 AI 인프라 투자 소식에 강했고 개장 전에 SK하이닉스의 사상 최고 실적도 발표됐지만 우리 시장은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설날 선물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양 지수 모두 1%대 약세였습니다. 코스피가 1.2% 하락했고 코스닥도 1.1%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AI 인프라 투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투자 자금에 대한 의구심 제기에 재료가 좀 희석됐고요. SK하이닉스 호실적은 세론의 재료가 됐습니다. 게다가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란 경계감도 투심을 흔들었습니다. 외국인이 대량의 매도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6,2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도 2,0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줬습니다. 개인만 홀로 7,6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운 팔자세였고 기관 23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1,300억 원 넘는 사자세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중 딱 3종목만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실적 발표한 뒤에 성장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4%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현대차도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 전환하면서 0.2%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세장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준 네이버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1.1%, 그리고 호실적을 낸 SK하이닉스가 2.7% 가까이 하락하며 지수 하락 기여도가 가장 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쪽이 강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까지 모두 1%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클래시스도 3%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에코프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 등이 2% 내외 약세 보여줬습니다. 환율은 약보합이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0전 내린 1,437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1,430원대 후반에서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산유국의 유가를 내리라고 요청하겠다면서도 또 금리 인하도 함께 언급하자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오늘 새벽 역외 환율 소폭 반등하면서 1,436원을 기록했는데요. 외환시장 소폭 내리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으므로 장중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일본은행 BOJ가 오늘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시장에선 BOJ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10월 이후에 17년 만에 다시 0.5%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해 8월 검은 월요일 때처럼 BOJ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폭락했었죠. 저렴한 엔화를 통해서 해외 자산에 투자했던 이들이 엔화 가치 절상 이후에 투자금을 대규모로 회수하는 부분을 우려한 건데요.
하지만 이번엔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NH투자증권은 미일 금리 차이 축소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느릴 것이고 이미 지난해 대부분의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다며 금리 인상이 지난해와 같은 리스크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은행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다음 주 긴 설 연휴로 우리가 쉬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MSCI 한국 지수 ETF 티커명으로 EWY를 확인하며 대응 전략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선일보는 최근 3년간 6번의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MSCI 한국지수 ETF 흐름을 연휴가 끝난 첫 거래일에 코스피 지수가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5번이나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MSCI 한국지수 ETF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한국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KB금융, 현대차 등 국내 중대형 기업들이 담겨 있는데요. 종목별 이슈를 살펴보시는 동시에 흐름을 점쳐보는 정도로 해당 ETF도 확인하시죠. 그럼 오늘 대장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성인교육 콘텐츠 기업 데이원 컴퍼니,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기업 아스테라시스와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와이즈넛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새내기주들 주가 추이 체크하시고요.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기아와 현대모비스, 하나오션, 삼성 SDI, 삼성전기 등의 기업들이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LS그룹주가 강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AI 인프라 투자 소식에 전선과 전력설비 관련주가 수혜를 받았었는데요. 더불어서 LS일렉트릭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장까지 관련주들 강한 모습 보일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는데요. 우리 시장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겠지만 장중에 나올 일본은행 금리 결정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시장 전망대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잦아들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트럼프 집권 2기 지금 출범 이후 첫 국제 무대잖아요. 다보스 포럼. 네. 여기서 이제 화상으로 연설을 했는데 뭐 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달라라는 거였고 그러면 이제 세율을 굉장히 낮춰주겠다는 거고 여기다 뭐 앞서 오프닝 말씀 주신 대로 뭐 유가 떨어져야 되고 금리도 떨어져야 되고 네. 시장이 확실히 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 세계 경제 포럼에 그 쟁쟁한 글로벌 리더들하고 뭐 비즈니스계 거물들이 앉아 있는데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화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가장 큰 나라, 뭐 가장 강대국 미국 대통령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뭐라 하나 싶어서 그래 앉아 있는데 저 장면이잖아요. 네. 다들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 하나 이제 집중해서 들었겠는데 어쨌거나 트럼프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건 확실히 느끼네요. 그렇죠. 저기에 따라서 뭐 세계 정세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네. 그런 상황인데 어제
우리 시장이 어제 그렇게까지 빠지는 것도 의외였고 나스닥도 사실 처음에 한 0.6% 가까이 하락 출발을 했는데 대형주들이 좀 떨어졌었죠. 예, 예. 대형 기술주들은 밀리고 했는데 막판에 어쨌거나 끌어올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 이제 또 참 말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게 그런 식, 트럼프식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6천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우리 그냥 막 화끈하게 숫자 맞추자 1조 달러로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냥 의역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깔끔하게 숫자 맞추자 1조 달러로 이게 이 트럼프 대통령 방식인데 참 어쨌거나 재밌는 캐릭터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없고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대통령에서 이제 또 4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FOMC 며칠 놔두고 저렇게 압박하는 거 보세요.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좀 주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블루닷 강정수 AI 연구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예, 요즘 전부 또 결국 트럼프 2기도 뭐 스타게이트 발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AI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 같고 요즘 또 뭐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 얘기도 나오고 이래저래 오늘 센터장님한테 들을 얘기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네. 저기 뭐 혹시 어제 아니면은 트럼프 취임 이후 이제 한 3일 되었습니다만 취임 이후 뉴욕 장사에서 센터장님 보이시는 어떤 특징점이 있으십니까? 우선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79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부분에서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입니다. 역시 관세. 인플레이션에 네. 대한 불안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첫 번째 시그널은 스콧 베센트라는 상무장관을 예.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시그널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재무장관. 베센트. 예.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보편 관세를 반대하고 네. 표적 관세를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에서 얘기했던 뭐 중국에는 65%, 전체막 25% 이런 식으로 무작위하게 올릴 사람이 아니라는 시그널이 나왔고 네. 그리고 첫 번째 행정명령 중에는 관세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검증해보자. 관세를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명령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서 관세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에 있었던 가장 큰 불안감, 네. 즉 관세가 폭등함으로써 물가가 오를 거라는 이러한 불안감들을 많이 해소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경제에 안정감을 주게 되면서 주식시장들이 대단히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서프라이즈는 이제 두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네. 새롭게 사실은 거의 예상치의 2배죠. 1,90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4분기 그러게요. 때 획득하면서 3억 명이 넘었으면서 네. 이 전체적으로 지금 넷플릭스의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되는 것은 4분기에 한국엔 좀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잉이 4분기에 2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붕괴되어가는 지금 이 보잉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리고 이 연관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특히 보잉은 또 에너지 섹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지금 에너지나 전력망에 대한 기대치 AI 투자 때문에 네. 대단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잉이 여기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며칠 사이에 보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AI 연구센터장님이시잖아요. 네네. 지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프라 스타게이트 네. 지원하겠다. 이거 굉장히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냥 대놓고 너희 돈 없지 않냐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 관련주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한국이 조금 더 미국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요. 여러분 작년에 2024년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구글의 알파벳 그다음에 아마존 이 4개 기업이 AI 관련해서 2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 네 개 기업이 합해서 네, 4개 기업이 합쳐서 2천억 달러를 넘게 썼고요. 네, 네. 그리고 1월 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했죠. 우리가 2025년에 800억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 혼자서 네. AI 관련 데이터 센터에만 쓰겠다. 데이터 근데 센터에만? 그중에 400억 달러를 미국에 쓰겠고 400억 달러를 해외에 쓰겠다. 예. 그러니까 즉 마이크로소프트 혼자도 지금
400억 달러를 예. 쓰고 있는 시대로 800억 달러죠. 800억 달러. 800억 달러를 쓰고 있는 시대고요. 2월 초에 지금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아마존도 올해 네.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지금 시장치는 750억 달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존만 해도 스타게이트의 1년치를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미국의 빅테크들은 거대하게 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2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쳐져 있는 오라클과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돈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가 뭐 권력 투쟁이라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했다기보다는 조금은 비아냥거리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뭐 돈도 물론 이제 마련을 하겠죠. 근데 이미 빅테크들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네. 지금 일론 머스크에 있는 X.AI만 작년에 100억 달러를 이 엔비디아 칩 사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칩의 수요는 사실은 수요가 명백하게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과연 1,000억 달러를 투자하더라도 거기에 돌릴 수 있는 엔비디아의 칩이 왜냐하면 TSMC가 그만큼 더 생산해야 되는데 네. TSMC의 생산 프로덕션 캐파시티는 2027년이나 2026년 하반기부터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 전까지 올해 2025년은 네. 2024년의 생산 캐파시티로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빅테크들이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러한 스타게이트가 발표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한 감정적인 어떠한 이 기대치 때문에 성장할 수는 있어도 펀다멘탈은 이미 엔비디아는 잘 2025년에도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여하튼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빅테크에서 뒤처져 있었던 미국의 오라클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또는 소프트뱅크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위어크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가장 큰 투자자가 소프트뱅크였는데 엔비디아의 가격 오르기 전에 그 주식을 다 전량 매도하는 이런 실수를 범했던 것이 소프트뱅크이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는 이제 AI로 전환을 이제야 한 것이고 이거를 거세게 이제 공세적으로 나오겠다는 부분에서 이러한 소프트뱅크의 어떠한 입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미 AI 투자는 광풍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이 엑스큐티브 저희 행정명령을 했던 부분에는 AI 규제에 대해서 철폐를 했습니다. 이미.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했던 규제가 철폐를 했기 때문에 이미 패러다임은 규제 중심에서 지능 중심으로 지능도 근데 압도적인 우위를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AI 패권 전쟁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성장 전략이고 1기 트럼프 행정부가 마가를 그때도 외쳤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골든 에이지를 미국을 만들겠다고 했었지만 그때는 산업 파트너가 없었습니다. 에너지 네. 기업 가지고 마가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명확하게 빅테크와 AI로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하게 하겠다. 이런 전략을 명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내에 AI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다도 더욱더 차별화돼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투자도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성과들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엔비디아 칩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SK 하이닉스는 어제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대체 실적 좋았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럼 계속 실적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주가가 한번 폭등한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꾸준한 상승세를 조금씩 이어가거나 조정을 받거나 네. 상승세를 이어가다 조정을 받거나 이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갑자기 데이터 센터에서 매출이 3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주가도 폭등을 했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미 고평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조정들과 뭐 상승과 조정과 이걸 이어나가고 있는 거라고 본다라면 하이닉스도 지금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는 좋았지만 왜 그런 심리가 일어났는지는 조금 저도 뭐 이 주가에 단기간으로 제가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하이닉스는 저는 삼성전자하고 매우 대조적으로 계속 2025년에도 엔비디아와 함께 크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엔비디아가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는 블랙일입니다. 분명히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 물론 파이낸스 이어가 엔비디아는 전통적인 것과 다르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는 파이낸스 이어 2024년 3분기 때 분명히 2024년 4분기 때 블랙일의 양산과 딜리버리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지금 2025년 1분기가 지금 한 달에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전혀 딜리버리에 대한 이 시기를 지정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그럼 블랙일이 언제부터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아직은 시장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숙제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AMD가 지금 예를 들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아닌가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월 달 정도에 사실은 이 SK 하이닉스는 상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렇죠. 종속 네. 변수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블랙에를 납품한다라는 것은 SK 하이닉스의 HMB3E 즉 차세대 지금 고대역 메모리 칩이 납품이 본격화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가 블랙에를 본격적으로 딜리버리를 시작할 때 SK 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실적 SK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은 블랙엘 없는 실적이에요. 그러면 블랙엘이 양산되면 더 실적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당연하죠.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발열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설계 이슈도 있고 예.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루머죠 지금 나오는 건 루머가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 있는 거고요. 뭔가 이 설계 부분에서의 조정에서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양산 과정에서는 수율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근본적인 발열 때문에 설계를 재설계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젠슨왕이 삼성전자가 했던 말인 예. 거고 지금 전체 HBM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는 TSMC 쪽에서 패키징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블랙엘 양산의 문제점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투자자들도 기다리는 건 그분일 거고 아마 2월 초에 있을 엔비디아의 2024년 4분기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에서는 투자자들의 모든 질문들은 도대체 블랙엘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오라클도 지금 10만 개를 넘게 예약을 해놨고 블랙엘을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블랙엘을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요. 지금 후퍼칩에 대한 주문을 멈춰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블랙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후퍼를 멈춰놓고 있는데 블랙엘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엔비디아의 매출 구조라든지 그로스 마진, 그러니까 수익률, 순수익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이것이 풀려야 종속 변수로 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같이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 박사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그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참 이렇게 저는 너무 이렇게 한 대 빵 맞은 느낌이 4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손정희 회장 네. 거기다가 오라클의 오라클 창업자 네. 앨리슨에다가 거기다가 오픈 AI 대표. 오픈의 샘 알트만까지 병풍 세워놓고 4년간 5천억 달러 일단 숫자에 압도당할 만한데 네. 아까 딱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4년간 5천억 달러인데 마이크로소프트만 1년에 연간 800억 달러 네. 아마존도 거의 뭐 그 정도 유사. 그러면은 4년간 5천억 달러라는 그 숫자만 보고 우아하면서 흥분할 건 아니다 하는 거는 확실하게 감을 잡았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쪽이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였다. 뒤는 뭐 이런 것도 또 느낌이 오고 네. 그렇게 하는데 우선 저기 샘 알트만하고 네. 일론 머스크가 갈등. 오픈 AI 같이 만들었다가 네. 이렇게 결별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도 사실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우선은 비영리로. 일론 머스크도 왔다 갔다.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 AI는 비영리로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AI가 너무나도 발전하면 AI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 이런 뭐 두려움들을 가지고 영화에서도 많이 네, 우리가 상상한 그것을 네. 일론 머스크도 초기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영리 기관에서 특히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치고 나가고 있으니 우리는 비영리로 만들어서 인류의 보편적 이익에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오픈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로 풀어서 우리가 만든 기술을 모든 인류들과 경제적 부담 없이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국가나 다 갖게 만들자. 네. 이렇게 해서 비영리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샘 알트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비영리로 할 수가 없다. 네. 이 막대한 돈을. 그러니 우리는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 비영리 기업 밑에 재단 밑에 영리 재단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리 기업을 만들어서 이 영리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을 태운 거죠. 어허. 근데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반발을 하면서 그럼 나는 그만하고 나가겠다. 그래서 뛰쳐나간 건데 예. 그런데 본인도 이제 보니까 AI가 지금 엄청난 엔비디아의 칩도 필요하고 이 돈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AI 전문가 대학원 미국 대학원에서 AI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들의 초봉이 입사 초봉이 $1 밀리언 달러예요.
엄청난 인건비입니다, 여러분. 예. 엄청난 예. 인건비를 갖다가 몇천 명씩 오픈AI도 가지고 있고 그럼 엄청난 돈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도 X.AI를 만들었고 작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만 개의 H200 GPU를 갖다가 한꺼번에 단기간에 연결하고 10만 개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또 인재들을 빼오기 위해서 돈을 더 얹혀서 데려오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비영리로 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오픈 AI고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그럼 저기를 좀 늦춰야 되거든요, 발전 속도를. 그러면 과거에 계약했던 비영리인데 너네는 영리로 갔으니 이거 계약 위반이다. 하고 소송을 지금 걸고 있는 거고요. 소송도 일론 머스크가 반드시 이긴다고 볼 수도 없어요. 없지만 자꾸 이제 속도를 좀 늦추게 만드는 거고 그 사이에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X.AI로 이 X.AI가 오픈 AI를 뛰어넘는 걸 2025년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갈등 구조가 있다라는 거고 누가 이 부분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또 다른 곳에서는 협력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오픈 AI와 안두릴, 그다음에 팔란티어, 그다음에 네네.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 X, 예. 그다음에 스케일 AI라고 하는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예. 방산 기업으로 등록을 했죠, 미국에. 네네. 그러면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을 무찌르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방산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쪽으로 나갈 때는 또 오픈 AI하고 협력을 하긴 하거든요. 예. 이렇게 협력과 경쟁과 또는 싸움과 이것들이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고 여기에서 주도권 쟁탈, 즉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도 존재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 부분에서 누가 먼저 이 부분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있다라는 거고 그 배경하에서 샘 알트만과 이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있다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워낙 지금 트럼프의 왼팔 오른팔 다 하고 예, 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샘 알트만도 겁을 먹고 있는 거고 그러다 예. 보니까 1월 달에 우리가 AI를 개발하면 미국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타게이트에도 같이 예. 트럼프 옆에서 사진을 찍는 예.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서로 지금 트럼프에게 잘 보이면서 무언가 미국에서의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AI 전공자들의 초봉이 1밀리언입니다. 1밀리언으로 시작한다고요? 네네. 한국에서 가장 큰 건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한국의 AI를 발전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를 많이 해주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만 인재 유출이 가장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청자분들 자식분들이 혹시 미국에서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미국에서 석사를 해서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저 오픈 AI 갈까요? 또는 뭐 X.AI 갈까요? 구글 갈까요? 아니면 네이버 갈까요?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한국 부모님들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한국 한 3억 줄 거고. 저기는 1밀리언 준다. 당연히 그쪽 가야죠. 그렇죠. 이게 인재 유출이 대단히 심각한 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테랑 대통령이 오면은 그 차익을 정부가 대주겠다. 만약에 미스트랄이라는 프랑스의 AI 기업이 있습니다. 대단히 지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창업자들이 대부분 프랑스 사람들이지만 구글에 있었고 오픈 AI에 있었고 메타에 있던 사람들을 일종의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한국으로 데려들었던 것처럼 프랑스로 다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혼자 오지 말고 친구에 있는 인도 친구들 다 데리고 와라. 그 월급 차이가 그쪽에서 많이 줬으면 여기가 많이 못 준다라면 그 차익을 프랑스 정부가 보조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런 인력 쟁탈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12월 달에 트럼프하고 이 마가 진영 간의 논쟁이 있었어요. 마가 진영에서는 H1B 이 예. 비자가 있습니다. 인재들을 미국에서 좀 빠르게 비자를 주는 그 가족들까지. 네. 여기에 대해서 마가 운동 진영은 지금 외국인들 다 내쫓아야 되는데 불법 이민 다 내쫓겠다는데 이 비자도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X.com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미국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H1B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와야 된다. 네. 그랬더니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죠. 그러면서 이 싸움을 정리해 주거든요. 이건 네. 뭐냐면 AI에 대한 매개로 한 미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꾀하는 트럼프에게 AI 진영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메시지, 모든 인재를 다 데리고 와야 된다. 여러분, 맨하탄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AI에 관련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 트럼프의 주장인데요. 네. 이 맨하탄 프로젝트는 실제로 1943년에서 46년 미국에서 있었던 거죠. 그때 뭐 여러분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미국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을 강제로 사실은 준강제로 그 가족까지 데려와서 네. 심지어는 독일의 과학자들, 프랑스의 과학자들, 이탈리아의 과학자들, 네. 스페인의 과학자들도 다 데려왔습니다. 예. 이러면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전략은 이런 부분이니까 즉 인재를 빨아들이는 것은 이 문제하고 지금 현재 논쟁되고 있는 불법 이민자의 이 저가 노동력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아니 뭐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미국에서도 뭐 소위 말해서 초봉이 얼마냐를 갖다 이제 10만 불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피고 했는데 지금 일단 1밀리언 100만 불로 시작하니까 벌써 거기서 차이가 나는데 조금 듣다 보면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전쟁이다 싶은 것이 AI 전쟁이다 싶은 것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패널로도 자주 나오는 이호석 대표한테 듣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네. 193 정책이라고 중국에. 너 1년 연봉 얼마 받아? 얼마? 그거 9배 줄게. 그 대신 3년 보장해 줄게 해서 사람을 빼간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지경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AI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지고 있다는 시각도 없잖아 있던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이 AI 어디 HBM 그저 공급하는 이거 말고는 뭐 들이댈 부분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여러분 AI 경제를 우리가 구조를 좀 볼 때는 네네. 가장 밑에는 반도체가 있는 거고 네.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고 네. 그 데이터 센터 위에서 거대 언어 모델을 훌륭한 인재들이 만드는 것 이것까지를 큰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 이제 이건 우리 치면 경부고속도로나 호남고속도로인 거죠. 고속도로를 까는 거예요. 저희 예. 지금 아스팔트나 거기에 있는 그 철근 콘크리트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로도 돈 많이 벌 수 있죠. 그냥 레미콘 갖다 부어주는 네, 거죠. 그것도 네, 돈을 많이 네, 벌 수 네,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를 네, 만든다는데. 네. 그런데 그 이외에 또 돈을 버는 점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뭐 가설이 뭐 실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 정재용 회장이 그랬다잖아요.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돈은 고속도로 만드는 우리가 아니라 차 만드는 애들이 벌겠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현대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AI 경제에는 이런 서비스 시장이 더욱더 증가될 거고 그렇겠죠. 커질 거고 여러분도 스마트폰 생기면서 애플도 큰 돈을 벌었지만 네. 여기에 메타도 돈을 벌고 구글도 돈을 벌고 예. 한국에는 토스라는 기업이 생기고 카카오가 생기고 쿠팡이 생겼던 거잖아요. 스마트폰 위에서. 네. 그래서 앞으로 AI 경제는 더욱더 꽃을 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초기적인 어떠한 이 고속도로를 건설할 힘에 있어서 우리는 원자재를 대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것을 설계하고 공사하는 것은 똑똑한 인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이 밀리고 있다라는 거고 네. 심지어 사실 작년에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 이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 중에서 미국에 잔류하고 있는 흐름이 어디가 제일 높은가? 한국이 1위입니다. 한국 유학생들은요,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다 가서 요즘 미국에 빅테크에 취직을 하는 거죠. 그래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들어오는 거죠. 들어올 네. 매력이 없는 네, 거죠. 들어올 유인이 없죠. 예, 유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그나마 들어오는 거는 반도체 쪽인 거죠. 반도체 쪽에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데서 월급을 많이 주고 보너스도 뭐 1,400% 이번에 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들어오는 겁니다만 그런데 중국에서는 더 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TSMC의 일본의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에 지금 짓고 있는 공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도체 인재를 뽑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좀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인재 경쟁이 인재를 뺏어오기 위한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기서 중국과 미국이 가장 앞서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과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호가 먼저 좀 볼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게요. 오늘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525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723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54,000원, SK하이닉스 0.4% 하락 예상됩니다. 오늘 예상 체결가 21만 8,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5만 5,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6만 5,000원. 현대차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기아가 오늘 1.7%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0만 4,500원. 그리고 셀트리온은 0.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만 7,4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하락 예상되고 KB금융 보합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나흘 연속 주가 상승세 이어온 상황인데 오늘 호가에서 지금 보합이 예상되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호가에서는 3%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만 7,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HLB 1% 하락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는 1.4%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6만 2,000원이네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0.8% 하락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호가는 0.5%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12만 200원이고 삼천당제약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4,000원. 리노공업 0.4%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1만 5,500원. 휴젤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지금 보니까 좀 종목별로 혼조세가 예상되고 사실 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글쎄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예측이 쉽진 않네요. 뭐 설 전에 자금이 필요해서 갖고 있는 주식 팔아야겠다 싶으면 그저께 팔았을 거고. 네네. 예, 뭐 오늘 그런 차원에서 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궁금합니다. 지금 진짜 정민회크 최근 들어서 불만을 토로했던 외국인들의 단타 플레이. 그저께 그렇게 사다가 어제는 또 그렇게 팔아제끼고. 네. 오늘 외국인들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 우리가 명절 전에 연휴 앞두고 이렇게 장이 그렇게 좋았던 적은 늘 없었으니까 오늘 뭐 저 정도 야간 선물 반영하는 저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안 빠지면 다행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따라붙는 게 결국 AI 데이터 센터면 전력이 엄청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 미국 쪽에서는 보면 뭐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뭐 관련 정보 간밤에 보니까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또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런 뭐 원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신재생으로만 대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쪽도 그럼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2024년 1월, 작년 1월에 그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 에너지 기구 예. IEA에서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2022년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가 460 테라와트시였는데 2026년에 1000 테라와트시다. 이게 오. 작년 1월 기준이었어요. 두 배인데요. 예. 이게 어느 정도의 여러분 에너지냐면요. 네. 원자력 발전소 51개를 지어야 됩니다. 원전 51기가 필요하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그렇죠. 네네.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예. 어떤 에너지 정책 중에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요. 예. 물불 가르지 않습니다. 지금 네네.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원자력 발전소도 필요하고 천연가스도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번에 내무부 장관에 임명된 더그 버금은 뭐라 그랬냐면 네. 전 세계에서 전기값을 미국을 가장 싸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센터의 그를 짓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일을 없게 하겠다. 아하.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재생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로 원자력 발전에서 SML도 나와요. SML을 네. 쳐서 여기서 전기 뽑아내려면 앞으로 여러분 2, 3년 걸려요. 근데 지금 올해에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8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맞아요. 그러고. SML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천연가스도 지금 당장 필요한 거니까 지금 네.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드릴 베이비 드릴 이거 나오는 예. 이유가 여기에 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러한 체시파크라고 하는 에너지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가 폭등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전력망이 미국이 대단히 낡았거든요. 1960년 전후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망에다가 고압 전류를 전선들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듀크 에너지 이런 망을 사업하는 이런 데도 지금 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한국의 수혜주로서 뭐 LS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가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2023년 1월에 나온 보고서에도 2022년 대비 2026년 2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근데 이것이 원전 51개 정도의 에너지다. 이거를 누가 먼저 되느냐.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부탄에 여러분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어요. 부탄이 그 엄청난 수력 발전을 제공해 주겠다. 그랬더니 전기가 있는 곳은 지금 다 갑니다. 가만 부탄이 어디 있는? 그 히말라야 쪽에 있는 예. 그 부탄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지금 해외 기업들이 다 달려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옆에서 바로 인근에서 전력 공급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쪽까지 가서 네, 가겠다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를. 부탄이 그 부분에서 자신들의 지금 남아 돌고 있는 수력 발전의 에너지를 제공해 줄 테니 데이터 센터를 줘라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미국의 빅테크들이 손들고 바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에너지가 귀하고요. 또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지금 맡고 있는 게 뭐냐면 MS에서 지금 물러났지만 빌 게이츠가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되고 있는 에너지의 많은 부분들은 빌 게이츠가 조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에너지와 전력망 대단히 중요한 2025년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탄, 히말라야 지역에 그 부탄 어딘지 대충 짐작이 네. 가네요. 네. 거기니까 수력 발전하기에 좋은 입지고 네. 근데 거기서 부탄이라는 경제가 너무나도 작으니까 전기가 남아 돌고 있는 거예요. 전기 거기는 남아 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라도 줘라. 그랬더니 가겠다라는 거죠. 가겠다. 네. 야, 연봉은 세게 주는데 데이터 센터 근무하려고 부탄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뭐 돈 많이 줘야지. 그거만큼 여러분 저희가 한국 경제가 지금 AI 경제가 여러 방면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인재도 준비가 안 됐고 데이터도 준비도 안 됐고 인프라도 그렇고, 인프라도 예. 그렇지만 전기도 지금 남아돌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데이터 센터를 질 수 있는 전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아리백에 다 가입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재생에너지. 그런데 아리백은 사실은 원자력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조정을 하는 거죠. 네. 이거의 그 개념을 원자력까지 좀 포괄시켜달라. 이런 로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자력은 포괄이 될 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거의 아주 그냥 배고픔에 되게 극도에 달해 있다. 지금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지금 AI를 경쟁해서 앞서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 많은 분들은 캘리포니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텍사스예요. 텍사스가 2023년, 2027년 대단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X.AI의 데이터 센터를 짓거든요. 네. 또는 뭐 미국의 버지니아주라든지 이런 쪽에 전형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전기가 싼 곳, 뭐 이런 곳에도 좀 데이터 센터가 웨스트 버지니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 경쟁이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 치열해지고 격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유럽에서도 이러다가 우리 이러한 AI의 LLM 거대 언어 모델도 놓치고 있지만 이러한 입지로서 데이터 센터도 다 아이슬란드랑 이런 데 뺏기고 있고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유럽에서 갖고 있는 고초라고 볼 수도 있고요. 유럽 또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정부보다 더 세게 AI 법이라는 거 만들어서 규제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저저 AI 스타트업도 없는 나라에서 규제부터요. 빅테크를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공격할까 봐 AI 규제법을 먼저 만드는 이러한 저는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I 어떤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발생했던 것도 저희도 반면교사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확실히 똑똑하네요. 바로 파리기후협정 탈퇴하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하고. 그렇죠. 에너지 비상사태도 바로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그 뒤에 트럼프 뒤에 배우의 3명이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배우에도 있고 전면에 있는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피터 틸, 그러니까 제로 투 원 이런 책을 썼었고 네. 흔히 말하는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죠. 네. 대부분 다 페이팔 마피아들인데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면서 제이드 벤스 부통령의 정신적 아버지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네. 이 피터 틸에 같이 있었던 페이팔에 있었던 데이비드 섹스 지금 트럼프의 AI와 크립토 짜르라고 해서 총재라고 해서 그렇죠. 지금 네. 고문으로 지금 있는 사람. 네. 이 사람이 피터 틸의 완전히 오른팔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고요. 또는 일론 머스크하고 친하죠. 또 하나는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웨덴 사람인데 지금 미국에 넘어가서 앤드리슨 호로위츠라고 하는 미국에서 대단히 큰 네. 벤처 캐피탈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이 사람이 옛날에 넷스케이프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네네.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국방 방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사람에게 투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백악관에 3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지금 트럼프의 경제적인 어떠한 발전 방향에 대한 설계를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예를 들면 경제자문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그 교수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의 예산을 아끼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아껴야 되지만 국방 쪽에서 AI로 국방에서 수요를 만들어줘서 이러한 산업을 진흥시키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개장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2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특히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 여기다 유가 하락 압박도 있었고 또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달라라는 요구,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뭐 지금 신유물 국채 수익률 4.6%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출발을 보이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올라갑니다. 2,529포인트, 코스닥도 0.2% 상승합니다. 72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으로 53,6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0.9% 상승합니다. 221,500원. LG에너지솔루션 0.8% 상승으로 35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 올라갑니다. 1,073,000원이고요. 현대차가 0.7% 떨어집니다. 207,500원. 기아가 1% 상승합니다. 103,800원이고 셀트리온도 올라갑니다. 179,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강보합권이고 KB금융이 0.2% 떨어집니다. 88,600원 보합이네요. 네이버가 0.7% 상승합니다. 20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상승합니다. 132,600원, 알테오젠 0.58% 올라가면서 349,000원이고요. HLB가 3.98% 떨어집니다. 77,200원, 에코프로는 0.3% 올라가고요. 61,400원, 네임버로보틱스 1% 떨어집니다.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119,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천당작은 1.2% 올라갑니다. 175,400원으로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집니다. 클래시스는 떨어지네요. 53,900원, 리노공업 1.4% 상승하면서 지금 217,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휴젤은 1.6% 떨어집니다. 235,000원에 현재 주가 형성되어 있네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원전 관련주, 전선, 전력설비, 아무래도 뉴욕 증시 쪽에서 그 에너지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 지금 14%가량 급등을 했고 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또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또 원전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전 산업이 4% 올라갑니다. 13,020원, 그리고 한전 기술도 1% 상승하네요. 68,700원. 우리 기술도 2.3% 올라가고요. 에너토크도 2% 이상 강세입니다. BHI도 3.6% 올라가면서 21,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관련주를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3% 올라갑니다. 24,600원, 그리고 오르비텍도 2.3% 올라갑니다. 한전기술, 한전 KPS 다 올라가고요. 지금 또 전력 전선 쪽도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력 쪽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모두 흐름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이 6% 강세고 또 LS 에코에너지도 5% 이상 올라갑니다. LS 마린솔루션도 2% 상승 중이고 대원전선, 일진전기, 재룡전기까지도 일제 올라가고요. G2파워도 4% 이상 올라갑니다. 전선 전력 쪽도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셰일가스 쪽도 좋아요. 지금 한국가스공사, S&T에너지가 오늘 7% 이상 올라가네요. 이제 결국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 삽니다. 84억 원 매수 우위고 개인은 51억 원, 기관 1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17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2억 원, 4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선물에서 지금 외국인 지금 884계약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2원 20전 상승한 1,43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증시 오늘 보니까 원전 관련주, 전력, 전선 저희 개장 전에 다뤄봤잖아요. 지금 강 박사님하고 다루고 있는 이 부분만 지금 가고 있네요. 네. 실제. 결국 AI 패권 전쟁에서 시대가 그 시대가 되긴 됐나 봅니다. 근데 박사님 궁금한 게 저기 독일에서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유럽이 왜 저렇게 삐리해졌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원래 이제 미국 또한 사실은
비슷하게 삐리해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faster, 빠르게 예. 시장을 기술을 재편하고 예. 흔히 말하는 창조적 파괴를 하겠다 이런 문화가 대단히 강한 곳이죠. 예를 들면 지금 보잉이 4분기 때 20억 달러의 손실을 본다고 해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도와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망할 기업은 망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다른 기업으로 군사산업도 대체하겠다 이런 어떤 빠르게 예. 자본주의 경쟁을 통해서 대체하고 있었다라면 중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의 좀 기술에 대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 소비자들 단에서도 지금 가장 지금 미국, 유럽의 흔히 말하는 챗GPT라든지 구글 제미나이 쓰는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수용성도 낮고 이걸 예. 갖다가 빨리 기업에 전환시키려는 부분도 낮고 이런 이 테크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IT 부분에서 이 디지털 부분에서 되게 수용성이 약하다라는 것 이러면서 사실 여러분 기억나신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미국에서 검색도 미국 기업이고 뭐 메타의 모든 서비스들 심지어는 아마존이 여러분 가장 큰 시장은 미국하고 그다음에 독일 시장, 프랑스 시장, 영국 시장이에요. 이커머스도 지금 아마존이 다 정리를 했죠. 그러네요. 뭐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스포티파이 정도 음악 서비스하고 있는 스웨덴 기업, 스웨덴 북미는 조금 다르거든요. 북유럽은 예.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진출해 있다라는 거 외에는 거의 사실상 의미 있는 서비스들이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미 여기서부터 스마트폰 시대부터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고 AI 부분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여기도 인재 유출이에요. 인재 유출. 왜냐하면 독일에서 조금만 AI 잘한다 어디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바로 가버린 거죠. 아. 프랑스에서 영어 다들 잘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AI를 잘한다? 바로 미국으로 가는 거죠. 네. 다만 영국은 워낙 캠브리지라든지 옥스퍼드의 AI 연구진들의 어떠한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예. 영국에서 딥마인드가 있고 지금 딥마인드 본사는 영국에 있고 런던에 있거든요. 이 정도 지금 영국이 유일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은 하사비스가 영국 사람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하사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중심의 이 AI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 외에는 영국도 겨우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나 지금 독일의 문제점들은 인재의 미국으로의 유출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뒤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자동차 산업 독일 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가장 제1의 산업이잖아요. 이것이 예. 영원할 거라고 지배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독일 자동차의 평균 중국 시장 의존율이 30%예요 매출에. 아하. 근데 여기에서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폭스바겐이 매출이 2019년, 2020년 대비 2024년이 중국에서 정확하게 40몇 프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반토막 이상이 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의존율이 33%가 넘는데 여기서 반토막이 났다는 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 기업들에게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압도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러면서 독일 기업들이 가장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공을 들였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밀리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또 폭스바겐 공장이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독일 기업들, 프랑스 기업들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논리가 우리한테도 적용되려면 적용될 수 있겠네요. 저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을 지금 한국 경제가 통과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단순하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받쳐줘서 네. AI 관련주로서 의미가 있지만 인프라스트럭처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더 막대한 돈을 테크를 통해서 벌었으면 여기에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갖고 투자를 하지 못한 그나마 네이버가 지금 겨우 숟가락을 얹히고 있는데 여러분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익스 발표한 지 지금 얼마 지난 것 같으십니까? 1년이 넘었어요. 감감무소식이에요. 근데 지금 AI 계획에서는 여러분 여기서 매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1년이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네. 영원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예. 오늘도 지금 오픈 AI가 뭐 에이전트라는 서비스를 새롭게 오퍼레이터라는 서비스를 공개를 했고요. 네. 거의 뭐 매주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예. 업그레이드도 되고 있으면서 경쟁하고 있는 판에 지금 1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네이버 그리고 뭐 판교가 저녁에 일찍 불이 꺼진다 소리도. 그리고 뭐 네. 3년째 아무 소식 없는 카카오 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건 지금 한국 경제에 되게 안 좋은 전 신호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AI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서비스 경제 시민들이 느끼기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가 미디어를 보는 습관이 변했고 은행을 하는 습관이 변했고 커머스를 하는 습관이 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비스가 대단히 중요한 네. 거거든요. 인프라스트럭처는 늦었다 하면 예. 서비스 기업이라도 지금 이 화랑을 타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역시 AI 있으니까 좋아지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LG전자나 이제 삼성전자에 전화하지 않고 AI가 전화해서 방문 기사 일정도 좀 잡아주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편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AI가 네, 정말로 네. 들어온다라는 거는 네. 교육도 바꿔줘서 지역에 있어도 굳이 대치동 오지 않아도 지역에 있는 AI로
과외를 받았더니 대치동만큼 좋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네. 뭔가 사회가 좀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AI 경제로 한국의 사다리가 다시 바뀔 수 있고 질서가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모두가 의사가 되려는 국가. 이걸 저희가 10년 동안 방치해 왔어요. 여러분, 네. 인구 1000명당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거 할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의사하는 거거든요. 네. 전망이 불투명해질수록 의사와 변호사로 다 모입니다. 그래요. 사회의 전망이. 네. 개발자가 되려고 하고 엔지니어가 되려고 하고 흔히 말하는 공돌이가 되려고 한다는 거는 무언가 세상을 빌드업하면서 만들면서 예. 우리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치 속에서 여러 곳에 인재들이 분산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인재가 쏠리고 있는 현상도 좋지 않은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양자 컴퓨터도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그 젠슨왕이 사실은 뭐 양자 컴퓨터 한 20년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뭐 엔비디아도 지금 양자 컴퓨터 쪽 투자한다면서요. 네네. 예, 어떻게 R&D 해석해야 투자죠. 돼요? R&D 투자는 R&D 투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양자 컴퓨터에 저는 미래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예를 들자면은 댄스왕은 2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과도하게 얘기를 했다고 예, 얘기를 예. 하고 그다음에 막 주커버그도 메타의 주커버그도 10년은 넘게 걸릴 네.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전문가들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평균치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 테슬라의 FSD도 유튜브만 보면은 뭐 자율주행 다 왔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는 테슬라 잘 되는 것만 찍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여러분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양자 컴퓨터에 저는 미래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로 가는 길에 나오는 이 흔히 하는 이 중요한 양자 기술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기술들은 지금도 채굴 사업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데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양자 기술의 어떠한 상용화 가능성들은 미리 존재하는 거고요. 하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아직도 남았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해결책으로서 타협책으로 찾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죠. 즉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 딥마인드의 데비드 하사비스 같은 경우 뭐라 그랬냐면 AI가 발전하게 되면 슈퍼컴퓨터와 결합되면 양자 컴퓨터와 비슷한 성능을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새로운 넥스트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찾고 있는 건 빅테크는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승에서 R&D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넷플릭스, 엔비디아도 양자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 전체 R&D 비용에서 몇 프로를 쓸까요? 이걸 봐야 돼요. 요번에 이제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예. 분명하게 양자 컴퓨터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하냐고 한다면 우리 한 100명 정도를 해. 여러분, 이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드웨어 개발자보다 더 많습니다. 네. 엔비디아예요? 그럼요.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자면 진짜 5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양자 컴퓨터에 R&D를 하고 있다. 저는 5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봐요. 10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차원에서 하나의 다양한 부분에 기업은 다양한 부분의 가능성으로 모든 걸 열어놓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하이브리드라고 좀 볼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양자 컴퓨터의 하이브리드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양자 컴퓨터의 미래는 저는 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일 주가가 계속해서 폭등할 것이냐, 즉 기대치를 맞춰주는 어떠한 매출 성장의 기대치가 1, 2년 안에 현실화될 것이냐. 그러니까 주가를 오르는 건 우리가 보통 세 가지라고 하죠. 하나는 매크로적인 상황이 있고 하나는 매출의 증가고 하나는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치인데 네. 이 기대치는 최대한 타임렉이 지연이 2년 안에는 현실화가 돼야 되는 거죠. 2년 안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는 것 트럼프 임기 2년 안에는 다양한 규제를 통과하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옵티머스라든지 로봇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네. 성과가 매출로 현실화될 것이다. 2년 안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저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아이온큐에 대해서 2년 안에 현실화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반 섞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이온큐에 투자한다면 반은 투자하고 반은 공매도를 할 겁니다. 이런 걸 커버드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을 여러분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공매도라는 기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콜옵션과 네. 풋옵션이. 네. 한국에서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안 배우신 거고 못 하시는 건데 네. 미국 투자하시려고 하면은 정말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요. 보통은 커버드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안정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위험성을 해치 스스로 하는 거죠. 이런 법도 배우셔서 50%는 예를 들자면 70%는 아이온키 투자하고
성장할 거를 기대하시면서 30%의 혹시 모르는 일을 위해서 공매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전략들을 구사하는 것이 보통 미국 투자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미국에 있는 모든 기관 투자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국하고 다른 투자의 어떠한 방법론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을 하신 것이 좋다고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뭐 이쪽에서 터질 뻔했던 거 해치 해놨던 쪽에서 좀 줄인다. 네. 우리는 해치 없습니다. 뭐 쪽박 아니면 대박이죠. 뭐. 해치 하다가 언제 돈 법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지수,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간밤에 트럼프 랠리를 이어간 뉴욕 증시 흐름을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코스피 0.71% 반등하면서 2,530선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0.1% 오르면서 72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891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15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098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264억 원 팔아치우면서 오늘 좀 지수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5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만 홀로 39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전기 장비와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 서비스와 판매 업체, 소프트웨어는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I 인프라 투자 소식에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 설비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커진 상황이고요. 또 LA 산불 확산으로 재건 관련주로도 꼽히면서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전선 쪽부터 살펴보면 LS 에코에너지가 5%대 강세로 49,150원, KBI 메탈이 3.3% 올라갑니다. 2,34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가 2.2%대 상승으로 33,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S 마린솔루션이 1.7% 상승하면서 17,860원, LS도 올라갑니다. 2.65% 강세로 12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 8.69% 강한 모습입니다. 현재 거래가 44만 4천 원이고요. LS 에코에너지 5%대 강세 유지하는 가운데 LS 일렉트릭 어제 호실적을 냈는데 오늘도 4.3% 강세에 이어집니다. 현재 거래가 24만 2천 원입니다. 그 밖에 G2파워가 4%대 강세로 8,950원, 재룡전기도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6만 1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의료기기 관련주 상승 중입니다. 루트락이 자체 개발한 인공 무릎 관절 센트락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하면서 관련주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코렌텍 같은 경우 6.94% 상승하며 7,090원, 코어라인 소프트가 3%대 강세로 7,200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LNC바이오가 2.83% 상승하며 23,650원, 리메드도 0.43% 강세입니다. 그리고 아스테라시스 오늘 상장했는데 100% 넘게 급등 중입니다. 관련해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주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기업인 아스테라시스만 100% 가까이 오르면서 9,26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글로벌 성인 교육 콘텐츠 기업인 데이원 컴퍼니가 25% 하락,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와이즈넛도 17% 약세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가는 13,940원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코스피가 2,530선까지 회복한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정훈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전 산업을 재건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원전주로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팡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인프라 투자 정책에 따른 부족한 전력을 충원하기 위해 SMR, 소형 모듈 원전 형태의 원전 산업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원전 산업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지만 탄핵 정국에 따른 우려로 큰 조정을 보였으나 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해소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체코 원전의 본계약의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본계약 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SMR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로 인한 실적 성장이 선반영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은 대형 원전보다는 안정성과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래 원전 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원전주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원전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고 계신가요? 먼저 G2 파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G2 파워는 스마트 그리드 전문 업체로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수배 전방 고부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태 감시 진단은 AI를 활용해 전력기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G2 파워는 국내 광급 수배 전반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로 원자력 발전 시스템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 살펴볼 기업은 바로 BHI로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천연가스, 원자력 익스포저를 가진 업체로 4분기 매출액은 1,216억 원, 전년 대비 50% 증가되었고요. 영업이익 71억 원으로 전망되며 해외 체코 원전 및 해외 SMR 업체의 수주 가능성과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내 복합 화력 발전 플랜트 시장 공략 본격화에 따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로 글로벌 원전 확대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동사는 원전의 핵심 설비인 원자료 증기 발생기, 냉각 펌프 등 핵연료 지급 설비 등 원자료 개통 보조기기의 대부분을 제작하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올해 3월 최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이 소화 과정이 필요한 만큼 눌림목 형성 및 지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로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최근 우리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최근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이며 특히 금일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영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적인 변화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셋업이어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낙폭 가대 및 선 조정을 보인 종목군 중에서 4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관심과 일부 정치인 테마주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트럼프 이기가 시작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이제 AI 시대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면서 신축이 증가하고 또 그에 따라서 리츠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투자, 국내 투자자들은 리츠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JCN 컴퍼니 그룹의 존청 대표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네, 또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며칠 전에 있었고요. 우리 존청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예. 어느 대목에서 그 취임사나 그 이후 여러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가 눈에 들어오셨나요? 저도 사실 취임식은 여기 있는 기간 동안에 있어가지고 네.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이제 하이라이트하고 이제 예, 원고를 다 봤죠. 예.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뭐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뭐 마가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 예전에는 뭐 지지자들의 성향이라던가 지지자들의 계층도 어떤 특정 계층에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뭐 일반 투표에서뿐만 아니라 뭐 예. 선거인단 다 이기고 또 인종별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극복이 되다 보니 뭐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이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 취임사를 얘기할 때 전임 정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이번에 그래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두드러져서 이 하이라이트를 봐도 뭐 바이든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좀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가가 가장 큰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그 마가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이롭게 하는 네. 그런 것들에만 우리가 뭐 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거였었고, 그리고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었던 그 용어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지금 공화당 정부 그리고 특히 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관세라던가 감세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회자님께서는 미국의 국세청이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IRS죠. IRS잖아요. Internal Revenue Service. 그렇죠.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인데 이게 말 그대로 인터널에 대한 레비뉴를 걷는다라는 뜻인데 이제 취임 전에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에 이런저런 글을 쓰면서 본인이 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미국인들에 대한 과세만 강조했지 오히려 미국에서 수입을 내는 그런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그 과세가 부족했다라고 해서 본인은 취임을 하면 참 말을 참 잘 짓는데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가 아니라 익스터널 레비뉴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그게 이제 뭐 대외 무슨 수입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예. 그런 것처럼 뭐랄까 정말 뭐 앞서 제가 그 방송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마가에 대한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강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경제 성장하고 또 기업들 투자 촉진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뭔가 미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것이 예.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뭐 미국인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다라기보다는 네네. 미국을 이롭게 하는 결국 그 말은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트럼프 정부의 이 감세안을 놓고 봐도 네. 뭐 국내 생산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 소득세, 법인 소득세를 뭐 15%까지 낮추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있고요. 또 앞서도 제가 그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던 것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세를 강조했던 것처럼 결국 미국에 이롭게 하는 그런 그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 결국 그 말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미국의 투자나 이런 경제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고민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뭐 오프닝 소개하면서 미국의 부동산 투자 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그쪽 부분을 한번 좀 짚어주셔야 되겠는데 워낙에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동산으로 또 일각인 있는 재벌 부동산 집안에 재벌 집안의 그건데 후손인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부동산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뭐 상업용도 마찬가지고 상가 쪽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미국 쪽은 이 부동산으로 지금 어떤 투자의 기회라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부동산 업으로 거부가 된 됐죠.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바탕에는요. 네. 이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제공되는 여러 세제상의 혜택을 본인이 혜택.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 그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그 대통령이요 미국의 네.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다 본인의 세금 신고서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안 하다가 예. 퇴임 이후에 의회의 결정으로 한 6년치의 세금 신고서가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예.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것들, 루머처럼 돌았던 것이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더라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저와 같은 미국에서 세법을 또 전문으로 한 사람들은 그게 아마도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아마도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했는데 공개된 리포트에 따르면 결국 그 말이 맞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 투자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리고 특히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 그래서 이 부채, 이 모기지를 일으켜서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는 이 감가상각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임대소득을 얻는 그 부동산 투자에서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정 기간에 따라서 인식을 하는데 예. 간단하게는 미국에서는 이거를 합법적으로 이걸 당해 또는 첫 몇 년 사이에 크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아하. 결국 그 말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어떤 지출을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손실을 낼 수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걸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다른 소득들을 다 줄이는데 활용함으로써 실제로는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낸 그런 혜택의 장본 수혜자였었던 거고 예. 이런 것들을 물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할 텐데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를 우리나라 이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의 이 투자자들이 고려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리츠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 미국에서도 결국 부동산 시장에 특화돼서 펀드를 조성해서 거기에 투자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츠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리츠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리츠 뭐 어떤 리츠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또 수익률도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 리츠라는 게 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에 예. 펀드, 트러스트의 형태로 펀드에 참여를 해서 그 펀드가 투자하는 그 부동산 시장, 부동산 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뭐 임대 수익이라던가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말은 언더라인 그 투자 대상이 되는 시장이 있을 텐데요. 앞서도 뭐 뉴스 제가 봤습니다만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네. 이런 그리고 또한 뭐 전통적인 리테일 업체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도 어느 정도 픽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는 그런 리츠 시장에 투자를 하면 뭐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임대 수입을 그거 했음에도 이제 결국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감가상각 그걸 갖다 확 땡겨서 미리 함으로써 거의 돈 번 것이 없는 것처럼 해서 세금을 안 냈다 이 말씀이었는데 네. 그게 세법상에 허용된 겁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미국의 그 회계 어카운팅 GAAP인가요? 아직도 여전합니까 그게? 네. 예. 말씀은 이제 재무회계 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건 세법이죠. 세법상으로. 미국의 세법이고 이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임대소득을 줄인다라기보다는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발생시킨 서류상 손실을 다른 소득을 줄이는데 또 쓴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이걸 부동산을 매각하면 다시 수입으로 잡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또 미국의 세법은 이걸 투자 부동산을 다른 투자 부동산으로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투자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계속해서 이월해주는 그런 전에도 한번 설명해 그때 주셨던 설명드렸던 건데. 예, 그런 맞아요. 내용이 있다 보니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이 투자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서류상 손실을 또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기타 소득을 줄이면서 이렇게 쌓이는 잠재된 그 양도소득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이월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썼다라는 거죠. 이 뭐 부동산 투자 뭐 투자든 투기든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DNA에 상당한 그게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면은 미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유리한 면이 있나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앞서 네.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리츠 투자라고 하면 네. 결국 그러한 혜택들이 수익률로 반영이 수익률로 되는 거잖아요. 반영된다. 그리고 수익률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기에 뭐 펀드 운영 수수료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네. 다 감안해서 평가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으나 뭐 직접 투자에 대한 어떤 뭐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 간접 투자로서 이런 혜택들을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투자하면서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감가상각을 손실 처리함으로 인해서 뭔가 소득과 손실 상계 처리가 가능하고 또 세금도 양도소득세 다른 재투자라면은 이연시키는 효과까지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도 이해도 어떤 제도의 혜택 내지는 네. 예측 가능한 제도라는 네. 면에 있어서는 뭐 안정적인 제도가 운영되고 그게 다분히 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네. 혜택을 주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통한 은퇴 소득에 대한 대비까지도 권장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리츠도 근데 상업용 있고 주거용 있고 많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한동안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 투자할 때 주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꼭 리츠 투자여서가 아니라 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각각 투자자들의 평가의 네. 문제이긴 할 텐데 예. 뭐 상업용 부동산을 토대로 하는 리츠 상품이라고 하면 여전히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받을 테니 네. 이제는 바닥을 쳤고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거겠으나 여전히 뭐 다운타운 대도시의 그런 상업용 건물들의 공실률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는 또는 이게 이 리커버가 되는 게 아닐 뿐더러 이게 뉴 노멀이 됐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광받는 또 부동산 분야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좀 우리 대표님 한번 짚어주시죠. 최근에 앞서도 잠깐은 언급은 됐습니다만 이 H-1B 비자 이게 지금 왜 이번에 이슈가 됐던 거죠? 그거는 앞서 서두에 이 마가에 네. 대한 네, 얘기일 네, 텐데 네. 결국 네. 마가라는 것에 대한 이 오해가 미국인들에 대한 혜택이다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을 이롭게 하는 투자자 어떤 그 인재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열겠다. 네. 문호를 열 것이고 오히려 더 권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민과 관련해서도 선입견이라 그러면 반이민 아닐까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공약을 통해서 투자 이민이라던가 뭐 EB5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했을 때 영주권을 주고 또 그 투자금으로 통해 뭐 고용을 10명 이상 창출했을 때 영주권을 뭐 영구 영주권을 주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국 경제를 이롭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앞으로도 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H-1B라고 하는 건 취업 비자인데요. 취업 비자.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아주 유능한 해외 인재들을 뭐 데려오는 그래서 예. 비자를 주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터스를 주는 그런 예. 비자일 텐데 이게 이 인수위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취임 네. 이전에 예. 신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일론 머스크가 네. 있고 또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의 이데올로기를 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남아공 출신으로서 H-1B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거죠. 그래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러한 해외 고급 엔지니어 인력들을 활용하다 보니 예. 이건 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권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예.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마가의 이데올로기를 예.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자체가 미국인이잖아요. 예. 해외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자리만 주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는 거를 주장했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 이게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로 다루어졌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죠. 뭐 일시적일지 계속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의 이로움을 주는 그런 이민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호가 열리지 않겠느냐 또는 뭐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짐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 주신 그 투자 이민 EB5 요거를 좀 고려하신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앞서 투자 이민이라고 예. 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미국의 뭐 일정 금액
지역에 따라서 80만 불 또는 뭐 100만 불인데요. 을 투자함으로써 고용을 10명 이상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그러한 비즈니스를 2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미국에서 영주권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거기 가가지고 비즈니스를 그렇게 한다는 게 네. 그렇다 보니 이제 간접 투자를 통한 이 EB5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결국 그 말은 이러한 투자 상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선택 요건이 있는 거죠. 평가의 요소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러한 영주권을 잘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격을 갖춘 프로젝트여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뭐 최근에 이 한국에서 가능한 그런 투자 상품 중에 그런 게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요. 결국 이렇게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건 투자금의 회수잖아요. 그렇죠. 원금의 상환이라는 예. 거죠. 이게 어떤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결정은 아닐 테니까. 그랬을 때 각각의 어떤 그 간접 투자 상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내 원금, 영주권 취득 이후에 받을 수 있을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게 뭐 사족이긴 합니다만 필요한 이유,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이 영주권 투자에 필요한 투자라고 하는 것이 원금 상환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결국 그런 것이 외국인으로서 내 투자금을 리스크를 부담하고 함으로써 영주권을 받겠다는 조건이니까 결국 투자 계약에서도 원금 상환을 보장해준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상황을 놓고 프로젝트의 어떤 적절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하겠죠. 예.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가 출범하니까 미국 쪽으로 투자, 뭐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이거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또 최근 들어서 주변에서 아마 미국으로 건너가서 할까 마지막을 뭐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분들한테 이민까지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요. 그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뭐 당연히 뭐 여러 나라를 옵션으로 생각하실 네. 거고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이제는 멀기만 한 그런 나라는 아닐 테니까요. 네. 충분히 뭐 예전처럼 뭐 가면 뭐 한국 고국 소식을 뭐 전혀 듣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또한 이게 꼭 이주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투자라는 면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는 그런 한국에 있으면서도 여러 나라에 특히 뭐 제가 있는 그런 미국에서는 여러 투자 대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장벽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그 말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라는 거에 있어서도 여전히 투자에 있어서는 미국의 문은 열려 있고 오히려 그게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이거는 뭐 좀 실질적인 질문인데 미국 가서 뭐 취업을 해서 수입이 나올 그거는 없고 그냥 있는 돈으로 이민 가려는 사람 그래도 미국 가서 그래도 사람처럼 살려면 얼마 있어야 됩니까? 무시 안 당하고 스스로가 생각하기도 이렇게 좀 초라하지 않고 하려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이거 참 원고에 없던 질문인데. 글쎄요, 지역에 따라 일단 차이가 많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맞아요. 네. 결국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네. 이게 뭐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락하게 느껴지는 지역이 있고 또 우리 같은 이주자들, 1세대 이민자들 또는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우호적인 그런 데들이 있다 보니 그런 데들은 대체로 또 대도시, 뭐 캘리포니아나 예. 하와이 이렇다 보니 예. 그런 데가 또 공교롭게도 집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생활비도 물가도 그런 것들을 좀 만만찮고. 감안해야겠죠. 네. 그러네요. 저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리치 관련해서 예. 이제 그거를 판단을 투자자들이 잘 해야 된다라고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개인적인 뷰를 주신다면은 저요? 예. 저는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 또는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의 투자보다는 내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네. 그 내가 온전히 관리한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를 고려하는 거 직접 투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네. 뭐 여러 뭐 직접 부동산을 뭐 어떤 지역이건 간에 그런 걸 먼저 고려해 보시되 그게 여의치 않다 또는 뭐 어떤 그 투자 규모라던가 그런 면에 있어서 여의치 않다라고 했을 때 리치를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것도 이 미국의 리치 상품을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러한 미국의 리치 상품을 이제 따라서 네. 한국에서
이 미국의 리츠 시장을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흐름 좋네요. 좀 1% 상승 보여주고 있고 뭐 코스닥도 0.6% 올라가는데 간밤 뉴욕 증시 좋았잖아요. 또 외국인들 보니까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또 많이 매수해주고 선물에서도 지금 매수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행보이네요. 예.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요. 이제 오늘 이제 그나마 확인할 이슈는 이제 BOJ인데 네. 금리 인상 거의 시장에서는 뭐 한 큰 25p 영향은 없는 것 기정사실화 하는데 예. 그건 아마 수요일 날 우리 송재인 대표께서 증시타임에서 언급해 주셨던 예. 지난 수요일 지난 수요일, 날 예. 지난 수요일 날 언급해 주셨던 그 내용이 상당히 저는 공감이 가는 게 지난 7월 말 8월 초는 네. 좀 과하게 애나 약세 쪽에 베팅이 돼 있었다면은 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뭐 그렇다면은 큰 탈 없이도 넘어갈 수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네. 예. 일단 뭐 다음 주 또 연준 이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설 연휴가 끝난 이후 다음 주 금요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